안녕하세요. 오늘을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제가 오랫동안 좋아해온 작가, 그리고 지금도 좋아하는 작가, 정찬의 장편소설 유랑자 골랐습니다. 정찬을 좋아하는 독자들이 적지 않을 줄 압니다만은 제 기대에 따르면 아직 독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더욱 많은 사람들이 정찬의 소설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모양이죠. 세상이 어떻게 제 마음처럼 되겠습니까만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이 다 책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다가도 또 어떨 때는 이런 책들은 꼭 읽어야 되는데 라는 욕심이 생기기도 하고요. 꼭 읽지 않아도 좋습니다만은 정찬이라는 이 작가의 이름은 기억해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디 서점에 가시거나 또는 헌책방에 들르셨거나 또는 어느 북카페에 갔을 때 정찬이라는 이름이 뜨거든 한번 뽑아서 읽어보십시오. 몇 페이지만 읽다 보면은 작가의 문장부터 작품 세계를 금방 맛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찬은 주로 신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랑과 권력의 본질을 탐사하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몇 권만 예로 들었습니다마는 하나하나가 놓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밀도가 높고요. 이 주제의식도 뛰어나고, 그리고 이 역사와 이 현실의 문제, 신과 인간의 문제 등등의 그 소재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골짜기에 잠든 자, 세상의 저녁, 광야, 완전한 영혼, 길 저쪽. 이 말고도 로뎀나무 아래에서 제가 몇 권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이 그림자 용원도 주목해서 봐야 할 장편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로뎀나무 아래에서 제가 오래전에 읽고서 정찬에게 빠져들었던 기억이 선합니다. 가톨릭 문제, 영혼의 그 구원의 문제, 언어와 권력의 문제를 다룬 대단히 수준 높은 작품입니다. 이 뒤에 보니까 청맥 서점에서 2001년 2월 6일날 샀다고 적혀 있네요. 이 바코드 보니까 그러네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에 제가 살던 동네 서점에서 산 책이네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책을 읽을 때 각자의 습관이 있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이 위를 접는 이 습관이 있습니다. 근데 별로 안 좋은 습관 같아요. 오래 지나니까 이게 귀퉁이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로뎀나무 아래에서도 참 좋은 소설입니다. 거룩한 슬픔이라는 그 키워드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저녁이라는 장편 소설도 빼놓을 수가 없죠. 등등 좋은 작품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광주 민주화 항쟁을 소재로 한 슬픔의 노래, 중편 소설이죠. 그리고 박정희 시대 때를 배경으로 한 길 저쪽 등등 만만치 않은 이 밀도를 지닌 작품들이 많습니다.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유랑자입니다.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 유랑자는 스케일 면에서나 시간적, 공간적 스케일, 그리고 이 인물들 면에서나 대단히 독특하고 광범위한 그런 작품입니다. 이 작품 맨 마지막에 작가의 말이
짧게 실려 있는데요. 이 작가의 말에서 정찬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랑자는 환생을 소재로 한 소설입니다. 인간의 생애가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애가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환생 사상은 우리들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유랑자는 현생의 시간과 전생의 시간이 교차하면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유랑자는 삶의 유랑에 대한 입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입체적인 이야기가 궁극적으로 질문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죽음에 대해 질문을 품지 않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환생. 매혹적인가요? 아니면은 터무니없어 보이나요? 티벳 사자의 서라는 책을 하나의 실마리로 해서 이 소설을 풀어나가는데요. 이 소설의 화자라고 해야겠죠. 화자이자 주인공인 K는 상당히 복잡다단한 정체성을 가진 인물입니다. 아버지는 폴란드계 유대인이고요. 어머니는 무용가를 꿈꾸던 한국인 여성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신내림을 받아서 무당이 되고 그 무당이 되는 길에 방해가 될까봐 피눈물을 머금고 아들을 버립니다. 그리고 이 아들 K는 혼혈하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과 한국인 사이에서 태어난 이 K는 종군 기자 일을 하면서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 물음을 던지고 그 물음에 따라서 한국으로 개인 여행을 떠납니다.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것이죠. 그 어머니를 만나러 오는 여정에서 이 이브라임이라는 자신의 동지라고 해야 되나요? 동지이자 영혼의 동반자의 기록, 회고록을 읽습니다. 어떤 구성인지는 금방 이해가 될 터입니다만은 아무튼 이 공간적 배경을 보면은 뉴욕, 예루살렘, 서울, 바그다드를 오갑니다. 그 시간적으로는 예수의 시간, 그러니까 BC 20년대, 30년대 요 시간이겠죠. 예수의 시간, 그리고 십자군 전쟁의 시간, 11세기입니다. 여기서 얘기되는 시간은 1060년대, 그러니까 11세기 중반, 십자군 전쟁이 시작됐을 때 시간입니다. 그리고 2003년, 바그다드를 폭격했던 이라크 전쟁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간이 겹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이 시간적, 공간적 스케일을 이 장편소설 한 권에 담아내고 있습니다. 대단히 모험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한국 소설에서 이러한 그 스케일의 작품을 본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런 인물 구성도 그렇고요. 이 환생이라는 이 상상력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사의 극한적 모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소설에서 볼 수 있는 서사의 모험이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봐야 할 것은 이 소설이 출발하는 지점에 놓여있는 이라크 전쟁입니다. 2003년 3월 이라크 전쟁이 벌어지던 이 바그다드에서 K는 이브라임이라는 아랍 남성을 만납니다. 어떤 알킨트인가요? 병원에서 만나죠. 병원에서 죽어가는 모습의 이브라임을 만났는데 바로 이 이브라임이 자신의 전생을 얘기해 줍니다. 십자군 전쟁과 그리고 예수를 사랑했던 여성이 자신의 전생이라는 것이죠.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은 스포일러가 될까봐 이미 스포일러를 많이 제공했습니다만은 많이 나가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라크 전쟁 충격과 공포라는 이름의 이 전쟁 기억하십니까? 이 소설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가 TV를 통해 어마어마한 양의 폭탄이 연출하는 스펙터클을 감상했다. 적의 손으로 촬영한 야간 폭격과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격추 장면 등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을 현실로 옮겨놓은 것 같았다. 폭탄에 장착된 카메라는 보는 이의 시선을 폭탄의 시선으로 옮겨놓아 하이퍼테크 폭격이 불러일으키는 감각적 즐거움을 증폭시켰다. 인간의 시선을 기계의 시선으로 바꾸어버린 놀라운 과학기술은 전 세계인을 게임으로 만들었으며 폭격을 수행하는 이들조차 비디오 게임을 즐기는 아이로 바꾸어버렸다. 걸프전은 인간의 살이 갈기 찢기는 전쟁터가 비디오 게임 속의 가상공간으로 바뀐 최초의 전쟁이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폭격기를 몰고 바그다드 일대를 폭격한 이 비행사가 집으로 돌아와서 자신이 폭격한 장면을 텔레비전으로 보았다는 그 뉴스 아닌 뉴스가 있었죠. 이 소설은 이처럼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전쟁, 크게 세 개의 전쟁인데요. 하나는 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이라고도 부르죠. 두 번째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십자군 전쟁. 그리고 이 소설의 맨 마지막 부분에 어머니, 무당이 된 K의 어머니와 관련된 한국 전쟁이 놓여 있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국제 정치적 상황이 이 소설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다는 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전쟁을 매개로 해서 K가 이브라임이라는 아랍 남성을 만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십자군 전쟁 때 이미 만난 적이 있습니다. 전생에 만났던 것이죠. 자, 전생에서 어떻게 만났는지 볼까요? 조지 부시는 9.11 테러 이후에 특히 이슬람 문명권 이란, 이라크를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전쟁을 선포했죠. 이른바 십자군 전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의 폭력이 어디까지 이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십자군 전쟁은 잘 아시다시피 1096년부터 1365년까지 270년 동안 무지막지한 살육을 저질렀죠. 이 책에서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 책이 있는데요.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이라는 책입니다. 정말 잔혹합니다. 그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십자군 전쟁을 세계사에서 공부했죠. 그런데 철저하게 서양인의 시선으로 십자군 전쟁을 바라봤습니다. 이 교황과 황제의 싸움의 틈에서 이 교황이 성전을 주정하고 나섰죠. 그리고 유럽 곳곳에 이 귀족들이 군사를 모집해서 십자군 전쟁에 나섭니다. 어마어마한 모험으로 또는 이 종교적 사명으로 무장하고 나선 전쟁이었죠. 물론 십자군 전쟁이 유럽의 중세의 몰락을 재촉하는 사건이었다고도 얘기하지만 아랍인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참혹한 전쟁이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할까요? 우리가 지나치게 서양의 시선으로만 세계사를 봐왔다는 것, 십자군 전쟁을 얘기할 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어찌됐든 1098년 6월 십자군 전쟁이 한창이던 때 이 K와 이브라임은 만났다고 이브라임이 말합니다. 전쟁이 펼쳐집니다. 이때 K는 사제로서 십자군을 동행하고요. 이브라임은 이집트의 이 기록관, 역사관으로서 십자군 전쟁에 참여합니다. 장소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에서 서양을 대표하는 사제 K와 아랍을 대표하는 기록관 이브라임이 만나는 것이죠.
이 이라크 전쟁에서 보았던 참혹한 상황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거리와 광장의 풍경은 더욱 기괴했다. 몸에서 잘려나온 머리와 팔다리들이 곳곳에 쌓여 있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시신들이 발길에 치였다. 사방이 시신들 덤이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알 수 없었다. 성 밖의 사람들이 십자군을 피해 성 안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민간인 숫자가 많이 늘었다고 들었다. 학살은 해가 뜨면서 다시 시작되었다. 십자군은 민가를 샅샅이 뒤졌다. 사륙의 방식은 다양했다. 이하는 차마 읽어드리지 못하겠습니다. 너무나 참담합니다. 이런 참혹한 학살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이 기록관 이브라임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록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랍인의 눈으로 본 십자군 전쟁을 참조한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시선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적인 상황은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죠. 아랍인의 시선으로 십자군 전쟁을 봤을 때는 어떠했을 것인가?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케인은 사제로, 이브라임은 기록관으로 십자군 전쟁 때 만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브라임은 여기에서 한 단계 더 비약합니다. 비약이라고 할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다시 1000년 전, 이 기록관이었던 이브라임은 예수를 사랑한 여인으로 다시 자신의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사랑한 여인, 이집트 이 황제 기록관, 그리고 이라크 전쟁에서 만난 아랍인 이브라임은 같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같은 사람의 전생이 이렇게 이어져 왔던 것입니다. 근데 흥미롭게도 여기에서 예수를 사랑한 여인 이브라임, 즉 이집트 황제의 기록관은 바로 다빈치 코드에서 봤던 것처럼 예수를 사랑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이를 낳았다고 이 소설은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선가 예수의 후손들이 이 지구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고 있다는 암시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소설은 종교적 문제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슬람, 그리고 이 기독교, 유대교, 그리고 무속신앙까지, 한국의 무속신앙까지 아우르면서 신과 인간의 관계를 파고듭니다. 정찬다운 점이 아니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야말로 정찬답죠. 종교의 문제와 정치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한 차례 놓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흥미진진한데요. 아마 다빈치 코드를 읽으신 분이 계신다면 이 소설을 더욱 재미있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브라임은 이렇게 전합니다. 전생의 나는 과거의 존재가 아니었다. 지금의 나와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예수 시대에 살았던 전생의 나와 그로부터 1000년이 더 지난 후에 살고 있는 내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모순이었다. 아니, 불가능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다. 신비로운 시간이라고 말한 까닭은 여기에 있다. 전생의 나는 남자가 아니었다. 여자였다.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가는 사내를 올려다보며 울고 있던 여인이 전생의 나였다. 놀랄 수밖에 없었다. 내가 남자이면서 동시에 여자라니.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작가 정찬은 티베트 사자에서 뿐만이 아니고 이 융이나 프로이트의 이론들을 끌어오고요. 그리고 스콧 니어링의 사례까지 이뤄들면서 죽음과 환생의 문제를 흥미진진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 모순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처럼 들리지만은, 만약에 이렇게 여러 겹의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 생각에 도달한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것 같지 않습니까? 내가 동시에 남자이면서 여자였다면 어찌할 것인가? 그렇죠? 내가 유럽인이면서 동시에 아시아인이었다면, 아니, 내가 유대인이면서 한국인이고, 그리고 내 외갓집은 서울이지만은 친할아버지가 사는 곳은 예루살렘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유할 것인가? 이 복잡다단한 혼혈아의 정체성이 던지는 질문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역시 작가 정찬의 묵직한 울림이 있는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재밌죠? 이 환생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비합리적인 얘기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다른 방식으로 한번 사고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나를 만나는 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그림은 진도시킴 굿을 공연으로 펼쳐 보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 소설에서 K는 이 무당이 된 어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물론 죽은 어머니를 만나러 오죠. 이 어머니가 무당이 됐던 이유는 한국전쟁의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무용을 공부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가고요. 뉴욕으로 건너가죠. 이 뉴욕을 건너갔다가 역사를 공부하는 폴란드계 유대인인 아버지, K의 아버지를 만나 사랑하고, 그리고 K를 낳습니다. 그런데 신내림 때문에 무당의 길을 가기 위해서 K의 어머니가 되기를 부정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무당이 됩니다. 이 강희라는 또 다른 신딸을 통해서 펼쳐지는 이 한국의 무속신앙도 흥미진진합니다. 이 무속신앙과 그리고 이브라임이 만났던 그 전생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고 이라크에서 만났던 그 아랍, 이슬람 종교, 이런 게 다 함께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티벳 사자에서에서 봤던 티벳 불교, 이 종교들이 다 어우러지면서 인간과 신의 관계, 인간의 죽음의 문제, 인간과 우주의 관계 등을 묻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세히 말씀드립니다만은 정찬 좋아해 보십시오. 정말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쟁이 결국은 K의 어머니를 무당의 길로 이끈 하나의 계기가 됐다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면 아이들이 가장 깊은 고통을 겪는다. 수많은 전쟁터에서 나는 아이들의 고통을 생생히 보아왔다. 한국전쟁은 거듭되는 전세의 반전 속에서 상호 보복적인 학살이 도처에서 일어난 참혹한 전쟁이었다. 그런 전쟁터를 8살의 어머니가 홀로 떠돌아다녔다고 생각하면 아득해졌다. 이때 어머니를 만나는 거죠.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어도 잘 못하는 이 K가 강의의 통역을 통해서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죠. 그 지점에서 굿이 펼쳐집니다. 시킴굿, 그리고 바리대기 굿 등등 굿에 대한 또 많은 이 정보들이 이 소설에 깃들어 있습니다. 소설가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해야 하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작가 정찬의 이 소설은 우리를 지적인 이 충족으로 이끕니다. 충족감으로 이끕니다. 좀 더 볼까요? 그들에게서 핏줄을 느낀 것은 넋굿을 할 때였다. 넋을 배웅하는 굿입니다. 넋굿을 하는 동안 나는 어머니의 생애를 체험하고 있는 듯했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어머니의 삶이 내 몸에 새겨진 상처처럼 생생하게 느껴졌다. 그들은 어머니의 삶을 함께한 사람들이었다. 어떻습니까? 이 굿을 보면서 어머니의 삶을, 죽은 어머니의 삶을 다시 경험합니다. 이 역시 종교적 체험이 아니겠습니까?
자코메티의 작품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1960년 작품이죠.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 작가가 얘기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수많은 유랑을 하는 존재들이죠.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브라임의 입을 빌려서 하는 말이죠. 천막을 짊어지고 오아시스를 꿈꾸며 사막을 떠도는 유목민들만 유랑자가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 위를 떠돌고 있었다. 영혼의 천막을 짊어지고 저마다 다른 오아시스를 꿈꾸며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저 너머로 쉼없이 떠돌고 있었다. 예수의 피가 흐르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수많은 아이들도 그렇게 유랑했을 것이다. 여기에서 저기로, 저기에서 저 너머로 가없는 시간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그들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아무도 모른다. 만날 수도 있고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 여러분들은 유랑의 행로에서 어디쯤에 있는 것 같습니까?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의 삶이 유랑하고 있는 지점이 어디쯤인지 한 번쯤 가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네, 오늘은 정찬의 소설 유랑자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